예, 거의 착석을 하신 것 같아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 토론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마음속에서 의아해 하시기도 하실 거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학교 본부하고 이렇게 계속 의견을 교환한 결과 여하튼 가장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석에서는 서로 가까이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조차도 불안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도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할 적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만 특히 이 장소가 학교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장소를 여기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라고 하는 본부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앉은 좌석에서 발표자하고 토론자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양쪽에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 마이크도 한 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 이게 교체를 해서 다른 분의 입김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다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 소망이고요. 또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 여기에 참석했던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한 분이 또 있어서 가족에게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이 발표회가 시간을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약속되어 있는 6시가 아니라 그 전 가능하면 1시간 이내로 끝내는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학교에서 다시 여기 전체를 갖다 또 소독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학교에서 좌불안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창계 이명희 생애와 사상 이 학술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로 생각한 것은 발표자 선생님을 각 부문의 학계에서 가장 명망이 있고 잘 해주실 분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었고요. 토론자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목표가 그렇게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훌륭한 분이었고 이렇게까지 재밌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발표 내내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집안 문중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 토론 시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논의를 진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원래 목표했던 것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토론자와 발표자 선생님들의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만 선생 김학수 선생님의 주제 발표 가계와 역사적 전개 발표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분량이 거의 400매입니다. 아마 문중분들도 우리 집안이 이런 정도였던가 아마 감탄하실 정도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셔서 아마 실제 내용은 실제 발표는 짧게 하셨지만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가서 이 책자들을 문중분들이 돌려서 보시면 아마 정말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같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박영만 선생님께서 토론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토론문은 맨 뒤쪽에 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이거를 다 읽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 좌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보니까 92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표문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마 그 문중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그 반가운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400년이 넘는 그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쭉 이제 통시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보람을 느끼셨을 건데 아무튼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학 선생님의 발표문 같은 경우는 그 발표를 이제 간략하게 발표가 됐지만은 이 창계 가문, 그러니까 나주 임시 그 창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이제 통시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작업 중에는 그동안에 이제 김학 선생님이 주로 이제 많이 그 연구하신 지방의 이제 명가들 또 하나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아주 풍부한 그 보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역사 전공도 아니고 이제 저는 문학 전공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장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그 책임을 이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학 선생님의 어떤 전체적인 논지라든가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딱히 어떤 그 다른 이견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시 제가 읽어가면서 이틀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이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5가지 항목 정도를 적였는데 사실은 1번과 5번은 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해소가 됐고 2번, 3번, 4번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창계 가문 중에서도 역시 이제 두드러진 현달한 분들이 이제 많은데 우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서인 정권에 참여를 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입지를 학문적인 또는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그 다지신 분들이 아마 그 임타, 임위 이 두 분 형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호남의 이제 사족의 어떤 그 가문의 지위를 일종의 경화의 벌렬로 끌어올리는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두 분인데 그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질의는 그 이제 그 호가 이제 몽촌인 그 임타 선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몽촌 임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를 거치지 않고 이제 서인 정권에서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입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정사 원종 공신에 이제 이제 몽촌 선생이 이제 노쿤이 됐고 그걸 통해서 정계 입문을 했고 어떤 관료적인 자질이라든가 어떤 그 공신이라는 어떤 동질성 이걸 인정받아서 인조로부터 이제 그 인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원종 공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중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학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떤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누군가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제 그 몽촌 임타 선생이 그 권력의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 관계 속에서 좀 출사의 배경을 조금 더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호가 이제 무민당 그 이미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무민당 이미 선생은 이제 제가 토론문에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뭘 잘못 봤는데 이제 사계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이제 그 송시열, 송중길에게 사사를 받았다는데 이게 좀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보니까 그 우암 송시열이 이제 이 무민당 그 이미 선생의 이제 묘지명을 적었는데 거기에는 동문의 벗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암. 또 우암 선생, 우암 그 송시열이 아마 1607년생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오히려 이미 선생이 이제 앞서죠. 그래서 아마 이 사사는 아마 제가 그걸 잘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 형인 그 몽촌 그 임타 선생과는 다르게 그 이 이미 선생 같은 경우는 좀 학문적으로 또 전념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사계 그다음에 우암으로 이어지는 이 기호학파의 어떤 본류에 바로 이제 그 진입을 하신 것으로 이제 편입된 걸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아까 다른 분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그 이 무민당 이미 선생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도 그 조금 이기설 같은 데서는 이제 절충의 안을 내셨다고 했는데 이제 김학 선생님이 인용하신 거에는 그 창계 선생이 지은 그 행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 결국 이제 출처에 있어서는 퇴계 이항을 꼭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출처가 행의 표준이 되고 또 행으로 학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를 내세우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 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창계 이명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행적을 이렇게 쭉 그 따라가서 읽다가 보니까 그 이미 그 저 1671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바로 이제 출세하지 않은 그 이유를 한 7, 8년 출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내 초치 그 창녕 조씨의 그 상을 당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부친이 벼슬을 그만두고 그 강원도 통천하고 이제 충청도 부여에 은거하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시종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바로 출세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아내상은 이제 기년상입니다. 1년이면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바로 그 출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선뜻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숙종실록에 보면은 졸기에 이제 비방을 받아서 출세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숙종실록 그 보궐 거로에도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켜서 훈기를 갖다가 이제 그 비판하고 청의를 주장했다라고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어떤 그 정치적인 배경, 그러니까 문과에 급제하고도 바로 출세하지 않은 것이 뭔가 이런 그 어떤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당신의 어떤 그 청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출세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또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만 선생님께서 5가지 질문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중에 3가지 생애와 관련해서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기 박용만 선생님이 길게 말씀을 하셔도 감히 자르지 못한 이유는 김학 선생님이 그 많은 양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론자분하고는 대우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김학 선생님께서는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만 선생님 토론을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번 같은 경우 임타하시는 어른은 뭐 저는 이런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 원래 인조 반정공신이라는 그 그룹이 후일에 그 소론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전부 사실상 인조 반정공신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분은 원정공신이지만은 반정 세력들의 협찬이 어떤 그 사환으로의 진출에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또 그 이야기가 물고 나가면 창계와 같은 분들이 소론 쪽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또 이유가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서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글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것이 출사, 요즘으로 지금 보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향념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서 검증되지 않은 학문은
좀 공허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꼭 창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비방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토론문 받고 보니까 그 왜 10년 동안 쉬었느냐 그럴 만한 사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무슨 비방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는데 잘 못 찾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라도 찾게 되면 제가 토론자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는 어쨌든 제가 이 회진 임시 특히 장계 가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참 집안이 참 맑다, 청하다. 이 청한 가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서적으로는 비교적 무욕하다. 탐내는 게 적다. 욕심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세속적인 지위의 획득에 있어서는 장동이나 관동이나 회동한테 좀 밀리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나은 역사적인 가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 선생님께서 문중 전체를 이렇게 쭉 평가를 하셨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문중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무릎을 치면서 공감을 하셨을지, 아, 우리도 욕심이 있는데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말씀하신 것 또 글 내용을 보시고 아마 문중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두 분 선생님의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재규 선생님이 그 한시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아마 진재규 선생님께서 이 발표문을 만드는데 상당히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첫 연구이다 보니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국문과에 계신 이종묵 교수께서 원래 토론문을 작성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었는데 일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 수원에 가 계십니다. 그 질의문이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진재규 선생님한테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조수의 조성기나 명제 윤증 등 이 소론가의 문인들의 시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자로서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학자형 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창계의 시에서는 음영성정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구도자의 심각함이 느껴진다. 왜 창계가 시를 지을 때 왜 이렇게 심각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창계는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 시의 기능이라 여겨진 것일까요? 왜 학자형 문인한테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서 고견을 듣고 싶다 하겠는데 이게 나중에 이영호 선생님의 그 경학을 다룬 그것하고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비슷한 뭔가 같은 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학자의 일반적인 경향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진재규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네, 학자형 문인이 17세기에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창계 선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자형 문인들, 시인들이라고 했을 때 시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금속하는 방향으로 시를 창작했을까에 대한 의견인데 사실은 이 창계 선생이 그 독서차록 시경을 보면은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시는 언지라고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는 기본적으로는 시언지, 시연정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무의 창랑시화에서 성정어명은 이거는 성당의 시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 창계 선생은 성정엄명하고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창계 선생이 이렇게 그 당대 그 예를 졸수제나 외종숙인 졸수제나 명제 이런 분들 다른 이유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창계 선생이 저도 쭉 읽어보면서 느꼈지만 삶의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되고, 그러니까 구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워낙 철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시연지에 관한 경향성이 훨씬 강했고, 그런 점에서는 17세기의 학자들 시하고 물론 시를 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또 달리 나타나는 금속적인 것이 강하게 부과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계 선생이 살아왔던 내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대해서 처했던 자세와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시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 흔히 말해 17세기의 그 학자형 문인이든 도학자든 간에 그렇게 시를 보는 관점이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았지만은 그래 경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은 그런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이종구 선생이 하신 것 중에 그럼 시가 좋은 시도 흔히 말해서 시로서 봤을 때 좋은 시도 많은데 그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대동시선에 시가 내수가 현오세단 말고도 내수가 실려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창계 선생이 기본적으로는 시에 관한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쓰시지도 않았고, 또 나머지 명제나 혹은 졸수제 같은 경우는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 남기도 있고, 그거 보면은 물론 도학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시인적인 이런 문인적인 기질도 많이 드러나는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창계 선생은 시인이나 문인 기질보다는 도학자와 일생을 실천했던 그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로 시를 보는 관점은 똑같았지만은 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창작하고 하는 거나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뭐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진자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기에 그동안 그 임명 선생의 시에 대해서 논의가 뭐 없었던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점도 굉장히 있고, 이분이 시 세계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시대의 그런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분의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진재 교수님의 이 논문이 그런 새로운 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정우봉 선생님이 산문 창작과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창계 문중에서 존경하게 기탁해 주신 그런 많은 자료들을 다 보시지는 못했고 급하게 그냥 보시긴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의 필사본의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제가 그 출발을 할 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그 자료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우봉 교수님께서 필사본 창계집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학술적인 작업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문중분들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그동안 집안에서 보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잘 앞으로 더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아마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진 교수님께서 성균관대 한문학과에서 계신 김영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그 토론문은 따로 나눠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되지 않고 따로 나눠드린 것에 있는데 요약하여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한문학과의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우봉 교수님의 발표는 창계 산문에 대한 처음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창계 선생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해보지도 못했고 또 주된 제 연구 분야가 조금 뒤식이여가지고요. 조금 범범한 질문 또 그냥 궁금한 것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발표문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큰 의미 있는 제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문헌학적인 문집에 대한 그 접근을 이제 하셔서 간본 문집 이외의 필사본이라든가 여러 고문서라든가 여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동원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신 점 하나 하고, 이제 산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아웃라인을 이제 좀 추출을 해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산문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을 수 없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거기 엄정한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자기 검열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쓰는 글이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인식이나 거에서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하는 좀 그런 용어로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자기 단속 내지는 자기를 율기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검열이라는 용어가 조금 과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 받았습니다. 아래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요. 이 필사본 부분, 또 게다가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작품의 산과 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청점, 홍점 그러한 걸로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 시에만 해당이, 시하고 편지 글이 지금 위주여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발표문에서는 누락된 글이, 간본에서 누락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집 간행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주변에 문학에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이제 추려가지고 하는 거가 일반적인 목판 간행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누락이라고 해야 할지, 산삭이라고 하는 제거하고 뽑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러한 거는 선택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언급이 되었으면은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 옥고를 보면서 제일 커다랗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학계에서 소품문이라고 하는 거가 십수년 이상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래 왔지만, 그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당대의 한문학의 산문의 정통과 주류, 의미 있는 그러한 거에서 보자면은 조금은 바깥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다가 이제 18세기 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인식되고 부각되지 않던 어떤 시기 부분인데, 오늘 선생님의 발표문의 대상으로 주로 다룬 거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고문 대책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한 어떤 아주 무거운 어떤 건의라든가 그런 공식적인 글이 아닌 좀 개인적인 글 쪽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인품과 생애와 뭐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산문 세계에서 어떤 뭐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거를 고려하면은 이쪽을 접근을 하면은 좀 전혀 다른 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냥 소박하게 고문 대책이 좀 더 먼저 연구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문 제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에 농암 김창엽 같은 분이 창계의 서간문을 되게 고평을 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의 창계의 뭐 산문 쪽에 대한 비평 언급들은 없는지, 또 서간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문학 장르로 연구를 할 때에 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영남 쪽 남인 문인 중에 미람 이재 같은 분이 그쪽에서는 뭐 관찰 서간문이 아주 이름이 높았는데요. 좀 그런 뭐 비교 연구 같은 것이 좀 가능한 것인지 그냥 좀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2-1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그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간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남학명 같은 인물은 그 독서범위라든가 어떤 뭐 사상적인 문학적 지향이 굉장히 좀 폭 넓고 뭐 이제 그런 분인데, 오늘 지금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창계 같은 분은 굉장히 정통 뭐 학자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조금 뭐 자유분방한 분들하고의 편지 속에 좀 뭐 특이한 독서물이 있다든가 뭐 그런 좀 오고 가는 뭐 서책 같은 거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장서 목록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창계의 고문서도 확인을 해서 서책 목록 일부가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8종 정도밖에 수록이 안 돼 있어서 뭐 아주 극히 일부의 장서 목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 관심사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농암의 창계집서를 그 간본에다가 뭐 실느냐 마느냐 뭐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단순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치부를 해서 그냥 뭐 배제를 하기에는 좀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뭐 나중에 논문화 하실 때 좀 그건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그냥 제가 본 자료 중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 국민대학교에 회곡6호라고 하는 문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곡이라는 호 쓴 분이 여러 분이 있어서 거기 목록에는 송정규저라고 돼 있어서 사실 송정규라는 분 관심 때문에 가서 열람을 했더니 같은 호를 가진 박태항이라는 분 문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필사본 유일본이고요. 이 창계 집안하고는 뭐 혼맥이 뭐 두 겹, 세 겹 뭐 막 얽혀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집 안에도 이 창계 가문에 오고 간 시문들이 꽤 있고 창계에 대한 제문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일실이 됐습니다. 목차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주변 분들 자료가 좀 더 추가될 거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요. 오늘 원고에서 저 산수유기를 거론하셨던 그 용문산 그 유기는 그 조선 후기에 와유록에 실릴 정도로 용문산 유기의 아주 대표성을 띠는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 연암 뭐 제자인 좀 신분이 미천한 박경유라는 사람 문집에도 그 용문산에 살았던 그 원중거한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지금 과거 공부도 하면서 이분의 창계의 이 유기를 지금 뺏기면서 지금 거기 놀러 갈 그것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주 이 용문산 유기의 좀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례로 그렇게 좀 같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고향이 저쪽에 나주에 있으시면서 의외로 굉장히 주거에 이주가 꽤 많으시던데요. 그게 뭐 고을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왜 강원도 같은 통천 같은 데로 가시고 그런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주가 왜 이렇게 잦게 있으신 건지.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을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뭐 짧게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누락 산삭, 물론 이제 산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뭐 교열이라든가 뭐 비평을 거쳐서 산삭되는 과정이었고, 그 산삭된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필사문헌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일록에 관심이 있어서 일록을 이제 봤을 때 좀 특별하다. 되게 일기라고 하는 게 일상이 있고 그다음에 날짜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약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게 편집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을 산삭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고문 대책과 관련해서 서관문, 그다음에 소차류가 중요한 분량이고 또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다뤄야 될 대상이고 또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학을 이제 어떻게 보고 어디에 관심을 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서관문의 경우에 이제 농암이 특히 고평을 많이 했고 그 부분 중에서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학문에 대한 토론도 있고 특히 그 국가 정세에 대한 대륙의 어쨌든 움직임, 동향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좀 앞으로의 분석을 통해서 더 밝혀질 필요가 있고 소차 경우에는 관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그 소차를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 상당히 좀 구체적인 자기의 어떤 견해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당대 혹은 후대의 그 창기에 대한 그런 문학에 대한 비평은 뭐 더 찾아보겠지만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않고요. 창계의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독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호 뭐 견해라든가 뭐 비판이랄까 뭐 이의 제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명과 관련된 것 중에서 뭐 그리고 독서 관련되는 것들은 좀 더 그 특히 일록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장자라든가 뭐 불경서 뭐 이런 것들 읽은 뭐 그런 기록도 나와 있고 남학명과 같은 경우에는 와위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와위록에 대한 글을 또 남학명으로부터 부탁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편집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암과 그 명곡 간의 그 뭐 문집 서문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 좀 더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더 따져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여러 창계 관련된 언급, 특히 제가 오늘 그 자료도 받았는데 용문산 6.2에 대한 이제 그런 언급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창계가 남긴 그 문학에 대해서 그렇죠 당대나 그 후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수용되고 평가받고 있었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그 스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고요. 뭐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김학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서울하고의 관계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그거는 뭐 산수에 대한 은거지향적인 그런 어떤 취향도 있는 거고 한 예를 들면
안동에 우걸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안동 풍산에 청음이 심양에 잡혀가기 전에 몇 년을 사는데 또 그 시기를 안동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담고 싶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끌림이 그 주거의 변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상속을 받은 땅이라든지 매입을 한 땅이라든지 이런 공간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그 어떤 하여튼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서 부여는 또 왜 갔는지는 저도 사실 갔다고 하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부여의 그 땅은 또 어떻게 또 그 공간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 이 말문이 막혀서 그건 또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 동천에 가셨던 것은 그건 아마 이 그쪽에 기본적으로 이 분재기에 보면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그 다음에 진안, 그러다가 하여튼 그러니까 정착지를 찾는다는 것이 좋은 정착지를 찾는다는 것이 아마 그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고향은 좀 떠나보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진안에 있을 때는 그때 또 화재를 당해가지고 그렇고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이렇게 다니셨지 않았을까 싶고 그 강원도 통천에 간 게 아까 왜 이 문과를 하고 벼슬을 안 했느냐는 그 시기하고 아마 되게 겹치는데 그건 아마 그때 당론 관계 당파 싸움 그때 남이 집권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안동 땅은 창계 자신이 가신 것 같지는 않고 그 조부가 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병자호란 고무렵이고 그래서 병자호란 직전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그 호란 자꾸 그 전국도 어렵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신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이 안동에 가서 꽤 사셨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 제기가 나오는 부분을 더 자꾸 이야기하면은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창계 이명 선생의 학문과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아마 그것은 또 연구자들이 계속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대동문화연구원은 그 문중에서 기탁해 주신 그 귀중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성대한 자리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참 어정쩡한 이런 모습을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활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영호 선생님께서는 학문과 경학, 주로 있는 경학 쪽에 있는 치중을 하셔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연구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창계의 경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올 가을에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전임으로 이렇게 가신 하명대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명대 선생은 이미 창계 경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바 있습니다.
아마 잘 토론해 주실 걸로 아는데 토론문이 기니까 약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계 임영의 학문과 경학에 대한 이용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 있는 함영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실은 발표를 하신 이용호 선생님은 저희 학번으로는 10년 정도 선배님이시지만 실은 제게는 선생님 같은 분이라 제가 경학 공부할 때부터 시종일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게 참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을 간결하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창계 임영의 학문과 경학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이라고 된 이유는 이 학문과 경학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학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후속 연구가 아마 이제 2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선생님 이제 마음을 살펴보시겠다 이렇게 해서 학문 자세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면서 조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인문 입도인데요. 선생님께서 이것을 중요한 표제로 잡아서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실록 자료에서 학문이 굉장히 넓고 문사가 굉장히 전하하면서도 풍부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자성이라든지 지치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경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행실과 견식에 대한 내용에 그 인물 평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이라고 했지만 일반 문사적 내용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를 논점으로 비정을 해가지고 일반 문사관 학자와 학맥까지 논의를 확장하는 논의를 전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시 그 인문 입도라고 할 때 인문은 그 문이고 그것도 숙종실록의 문사 전섬이라는 표현도 있는 바와 같이 문예적인 의미가 아주 없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김학수 선생님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인께서 자제를 가릴 때 전제, 온전한 재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리학의 유학자의 본령이지만 문사가 부족하면 그게 범범해진다는 취지의 가르침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이 선생님도 포착하셨지 이 문 자체, 인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이 정확히 뭐냐? 물론 그거는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께서 아마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요. 두 번째 자덕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그 남계 박세채와의 학문 논의를 통해서 자구의 훈석, 의미의 파악, 반복과 사고, 자덕이라고 하는 학문 단계가 있는데 창계는 라고 했는데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 함양 흠영지 본체를 흠지어 일용지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하는 흠영한 본체를 일용지간에 체험한다. 이게 자덕의 핵심의 내용인데요. 근데 흠영한 본체를 일용지간에 체험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임재를 일상에서 느껴야 한다는 것처럼 일상에서 쉽게 실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자덕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를 지적해서 창계가 파악한 심학을 성현의 신법은 단순하게 개인의 수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경세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졸수제하고 주고받는 면 중에서 시패를 바로 짚는 것을 하나의 큰 규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경세에 무조건 나아가는 게 아니고 경세의 근원,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결국 창계의 기본 학문의 그 방향이 자가 일사, 자가의 일대사의 방촌지 내로 귀결이 되면서 결국 내면의 수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니까 근데 경세는 기본적으로 밖으로 향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방향이 충돌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근원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경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단계가 필요한데 이 창계의 그 학문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단절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 말씀을 여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의 수양과 경세를 어떻게 창계 내적으로 통일을 시켰을까 그게 궁금한 것이고요. 마지막은 결국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창시는 정신 집중을 통해서 마음의 동요를 막고 동정의 간극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념으로 마신 게 아니고 진지한 구도의 자세로 구체적인 행동 강령 이를테면 젊었을 때는 동그라미 세모 X 쳐가지고 행동 실천으로도 하기도 했고 또
그 일록 전체를 관통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의 그 동요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 미발에 그걸 실천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일록을 다 찾아봤으니까 그 실천 방법으로 이제 정좌를 제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핵심이 뭔가 하면은 자기 내면의 평정과 담담함을 계속 훈련해서 그 정좌의 최종 결과물은 이제 저작거리에 가도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은 일상의 실천에서 과도한 주의 집중을 요구하게 되어서 심력이 상당히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하는 그 수도사가 밖에 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그 주의 집중하는 단계가 원래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종교적 체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수양법의 탐색과 사고의 전개 및 실천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자학에는 물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자학을 전체를 뒤져보면은 사회 실천적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좀 창계는 주자학을 접수하는 방향에 있어서 사회 실천적 부분에는 관심을 줄이고 개개인의 정신 수양의 문제로 학적 시각을 고정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창계의 구도는 더불어 협력해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독한 개개인의 치열한 내면적 고투로 이제 주자학의 문제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자적인 삶과 진지한 내성의 감탄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 주자학의 내면으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계획에 창계 선생이 계신데, 그럼 이 방향은 우리 학술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가, 조금 아쉬운 여지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잘 뭉뚱그려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고맙습니다. 뭐 요령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모르는 내용도 좀 있어서 그 인문입도 성격에 대해서 이 문이라는 것이 어찌됐건 문사전담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문사 내지 문예적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사실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면후 곽종석에 대해서 그 논문 발표하면서 면후집을 읽다 보니까 면후의 글을 가리켜서 광문장이라고 하는데 왜 이 문장을 그렇게 좋다고 할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내용은 어렵고 글은 좀 딱딱하고 한데, 그래서 든 생각이 과연 이 문사에 대한 혹은 문장에 대한 칭찬은 탄사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내용을 전개하는 어떤 장문에 관한 건지, 그도 아니면은 그 두 가지가 혼합된 건지, 아니면 읽는 분들에게 뭐 불러일으키는 미적 감흥이 있는지. 제가 한문으로 글쓰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착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가. 그래서 이 문사전담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거나 광문장이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 막연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내용 중심으로 한문을 읽다 보니까 그 형태론적인 요소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어떤 장치가 제거된 글에서의 아름다움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경세의 근원을 심학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건 사실 창계의 독특한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도 이 주자학에서 보면은 그 주자학 후대 주자학파들이 특히 이제 채침이 서경집전 서문에서 이제 사망의 다스림이 도에 근본하고 그 이제 사망의 도가 마음에 근본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체득을 하면은 이 도와 정치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진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을 조선의 많은 주자학자들은 왕 앞에 가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경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세의 근본이 내적인 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를 본말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이 심이고 말이 외적 경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계하고 이야기할 때도 문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문장이 말이고
자득이 본이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경세도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특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실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문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분들의 글을 읽어봤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문학을 익힌 어떤 그 감각과 상통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중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자학파들은 확실히 심 쪽으로 갔고 그 심으로 간 것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실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계가 의미를 부여한 것에 비해서 주자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의미 부여는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계수양법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령의 임재를 일상에 느껴야 하고 이제 일상의 실천에서 과도한 주의 집중을 요구하게 되면은 심력의 소진도 이제 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분들은 절대로 안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거리를 지나면서도 미발지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상태에도 의도적으로 그 미발심을 불러내려는 노력을 하면 피곤한데 그냥 그걸로 사는 상태니까 피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않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정말로 창계생이 그런 상태였는지는 뭐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보고 이렇게 추론을 한 건데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자학의 사회적 실천 부분도 역시 경연에서 주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보는 자체는 이것보다가는 인간의 내면 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이제 말로 중시되는 건데 이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학술사에서 어떻게 정립할 건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남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영호 선생님께서 읽으실 적에 그 관동에 왔다는 게 아마 관동이 이 근처였을 텐데요, 그죠? 여기가 그 연안이시들이 새거지죠. 아마 이 반촌 끝에였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럼 거기 시장이라고 하면 종로를 거쳐서 이렇게 쭉 왔을 텐데요. 생계가 넉넉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생계가 넉넉하지 않았다면은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학 연구가 입장이고 심력을 대단히 많이 쏟았다면은 저 같으면 심력을 많이 쏟아야 그게 가능했을 것 같고 넉넉하면은 심력을 쏟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속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 거칠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상당히 재밌고 선생님이 말씀한 그 1번 이렇게 다셨으니까 이 뒤에 2번, 3번 이렇게 가신다면 정말 경학가로서의 이 창계의 의상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논의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영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함영대 선생님의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오늘 마지막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사실 권원준 선생님께서 이 창계집 완역하고 그것에 관해서 검토하는 논문 쓰시기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좀 창계집에 대한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번역이 좀 나오고 했으면 모르는데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겨우겨우 찾아서 이렇게 검토하시고 하느라고 뭐 있으면은 하겠는데 없으니까 참 이거 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보니까 이 번역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 창계집뿐만 아니라 이 문집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그다음에 그 수뷰를 집어넣었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첨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내용이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현 선생님은 지금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거점 번역 연구를 함께 하시면서 이 창계집 번역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선생님께서 바로 토론을 해주시죠.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권원준 선생님의 논문의 토론을 맡은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벌써 창계집 번역에 참여했던 게 벌써 생각해 보니까 8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같이 이제 권원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윤독도 하고, 또 번역하기 전에 다 그 원문의 현토를 달아가면서 현토를 먼저 하고 번역하고, 또 이제 답사 가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해결이 안 되던 게 그 부여의 답사 가서 이 답사지에서 그 광경을 보고 이 19절이 해결되고 했던 그런 추억들도 지금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원준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논문에서 그런 창계 임영의 저술이나 번역의 현황, 과정 이런 게 잘 정리돼 있어서 이 번역서가 하나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그리고 노력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가 있어서 별도로 이제 논쟁적인 질문은 떠오르지 않는데 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한 2가지 정도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1번과 2번은 좀 논문에서 좀 보충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라서 선생님께서 취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계집 번역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시와 관련해서 이제 예시를 주셨는데요. 그 창계집 그 소차 부분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정언을 사용하는 소장에 보면 창계 스스로가 자기가 젊었을 때 문장의 학습에 종사를 했고 그걸로 조금 또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해버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시나 산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기억에 그때 번역을 하면서 창계집 번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 그 경학이나 성리학 부분을 토론하는 서간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가령 뭐 이단상이나 뭐 박세채나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번역할 때 그것을 번역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그 박세채에 관련된 그 서간문들을 다 읽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상 이렇게 번역해서 주석으로 넣지 않으면 사실 창계 임영의 서간문의 번역의 가치가 좀 절감이 되고 사실은 그걸 이해할 때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주석들을 다 넣어서 나중에 이제 원고 평가를 받았을 때는 너무 지나친 주석이다라고 해서 한 10개 중에 한 2-3개는 제가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제가 평가자 분을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평가자분을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창계집을 번역을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이 부분을 왜 꼭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평가자 선생님들은 딱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 주석이 왜 필요한지 사실 공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번역원에서 이제 제가 거점 번역에서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 번역원의 지침이 아무래도 주석을 최대한 좀 꼭 필요한 것만 달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침까지 내려온 마당이라서 사실 항상 번역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는 좀 다르지만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주석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번역에서 주석을 우리가 어디까지 꼭 그렇게 한삭을 해야 되는지 그걸 꼭 지침으로까지 확립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창계집 번역의 편관계획 수립 부분이 계속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은 어쨌든 국가 번역이고 국가의 예산이 총 투입돼서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가장 수준 높은 한문 해독 능력자들이 투입이 돼서 벌어지는 번역인데
물론 이제 한국문집총관본을 우리가 대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한국문집총관본이 처음에 이 결집될 당시에는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판본이 가장 그 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이 국가적인 사업에서 많은 인재들이 투입이 되는데 번역서를 낼 때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수합해서 최대한 그 번역서가 그 저자의 면모를 알 수 있는데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창계집 번역은 기존의 그 한국 문집 번역, 그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낸 문집 번역의 지침과는 좀 상이한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그 수뷰라든지 나머지 기록들을 다 수습해서 번역한 적이 잘 없고 또 요청을 했을 때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번역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승현 선생님께서 이 질의한 내용은 창계집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불거진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계집을 떠나서 일반적인 번역에 있어서도 주석의 문제, 그 다음에 문집 번역에서의 그 새로운 첨가 또는 아니면 삭제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창계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문집 번역에서도 특히는 고전 번역원의 이른바 국가 번역,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번역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걸려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큰 문제도 담고 있는 그런 문제죠. 권 선생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힘드실기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답변을 해주시죠.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석에 관한 부분은 예전부터 늘 번역원 내에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되어오고 서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로 주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괄한다 혹은 아니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승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 정보와 그 정보들을 찾아서 주석을 달지만 그게 또 나중에 그 번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삭제됐던 기억들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정말 필요한 주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좀 세세한 부분은 저기 원장님이 계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번역자인 저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저도 이성현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실 한국문집총관에 다양한 그 문집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저 정보본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엔 지금처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딱히 가장 정보본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발견되는 다양한 그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서 지금 창계집의 사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 번역원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이성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걸 수집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과 돈이 다 소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또 1년에 정해져 있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 마련하기는 이렇게 번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한 시대별 혹은 뭐 유형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 창계집의 전례를 따르는 것은 뭐 괜찮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 선생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저도 공감을 표하긴
말씀입니다만 이 신승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여기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거점 번역 책임자를 해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번역원으로 갔는데, 이 문제는 뭐 근래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민추 시절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술의 일에는 창계집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번역 대상서로 어떤 걸 선정하느냐,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오죠. 실제로 1년에 번역을 하는 문집 책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 큰 문집이 시작되면 아까 이 창계집이 몇 년 걸려서 하나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가, 한 사람 중요한 사람 몇 명 거를 아주 총망라해서 전체를 번역해 주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덜한 사람도 한 번은 전부 본문 중심으로 번역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부 이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상세한 주석을 다 달았을 때 또 나머지 문제가 아까 예산 문제라든지 예상 책수 이런 것들이 책마다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없이 그 기준을 토론을 하고 뭐 이제 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인인각색이라서 그걸 아마 쉽게, 예산이 뭐 무한되고 아마 연구재단 같은 데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갖고 사실은 번역원이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거점, 제 생각으로는 대학의 거점 번역 숫자를 지금의 한 배로 늘고 그걸 하는 거를 추진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번역하고 같은 것 같아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연구는 뭐 끝없이 계속 나오는 대로 또 많은 거를 넣고 하는데, 단기간에 책을 내는 데까지 가는 번역은 그게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국가가 번역원을 만든 이유는 국가기록물을 번역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 100수십 책 번역하는 거 중에 대부분이 전부 승정원 일기하고 일성록 뭐 이런 국가기록물이지, 문집원, 기재부 같은 데는 이거 왜 개인 문집 걸 번역해 주냐고 그래요. 그냥 아직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찾은 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번역책에 간행해 놓은 건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떤 사이트에다가 그 자료 준비한 것들을 실어가지고 보관해서 공동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 돈을 2만 원씩 되는 원고료를 주면서 하는 걸 무제한으로 풀기는 실제로 어렵고, 또 방대한 문집 있는 것들을 부록 자료들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습유까지 다 모아서 하는 거는 한 번도 번역, 오늘 아까 얘기를 임 교수님하고도 했는데, 소론과 노론이 나눠질 때의 소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름이 거명돼서 실록, 숙종실록 고로에 있는 인원들 중에 번역된 인원이 창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계 박세채는 이분의 큰 선생인데 아직 한 책도 번역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면서 할 때에 집안마다 느끼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전후별 속집이 있으면 전집만이라도 번역됐으면 싶은 집도 많고, 그래서 원장이 돼서 가보니까는 지방에서 그 종친회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건 왜 안 하냐고 항의하러 오는 데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래서 번역에 참여한 입장으로는 아마 저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에서는 거의 그게 아마 토론에 붙여도 우선 내부와 외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오늘 얘기한 분들처럼 발언하는 분도 있고 그거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수많은 주석 중에 많은 거는 각주 정보 서지 만들어 놓은 모든 번역서에 있는 주석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베껴다가 내오는 주석도 반도 넘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책을 내는 것부터를
바꾸면은 그 간행비를 없애면은 전부 DB화로 해버리면은 이제 많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자꾸 논의를 학회에서 고전 번역 학회나 이런 데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 얘기 논의를 키워가면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신승훈 원장님 말씀으로 안 된답니다. 이게 이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단 우리 학계가 번역원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은 어떤 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공감이 되고 현재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선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우리 현재로서는 채택할 만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학술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고전 번역원 신승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 선생님들께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중에서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기탁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이런 학술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여러 가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따라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귀중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잘 살려서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도 할 만했었는데 오늘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안에 들어와서 물 한 잔 못 마시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건강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문제 생기면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족까지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것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이해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뭐 하신 것 중에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학계와 또 창계 가문을 또 두 가지로 이렇게 겸해서 앞서부터 말씀이 나오시긴 했지만 이명태 선생님께서 오늘은 학계를 대변하지 마시고요. 창계 가문을 대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하자면 학계와 문중의 중간 다리가 된 셈인데 이제 지금 아까 안 원장이 말씀한 대로 문중을 대표는 아니고 문중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불려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그러자면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해야 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금 글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계집의 완역을 기념해서 개최된 이번 학술 대회는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창계 선생은 17세기를 대표하는 학자, 사상가의 한 분입니다. 선생의 학문의 성격이나 학술사적 유상에 관해 기왕의 유학 담론에서 없었던 바 아니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한 연구 발표의 자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겪어왔다시피 근대적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권으로부터 멀어진 쪽이 되어서 학적인 조명이 미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다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근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어 민족의 문화 전통을 다시 돌아보고 챙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자산인 한문 전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정리 연구 및 구격의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창계집도 역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1994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창계집을 고전 총서의 하나로서 영인으로 간행이 되었던 것도 그 하나입니다. 원래 선생이 돌아가신 직후에 창계집이 27권 13책으로 간행이 됩니다. 이때 새로 발견된 저술 약한편과 선생의 연보 등이 수비로 들어갑니다. 이 한국보존번역원의 구격본은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전 8책으로 간행된 바, 먼저 대동문화연구원 편의 수비에다가 선생의 편저로서 신발굴된 퇴계선생 어록까지 보관이 되었습니다. 퇴계선생 어록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래도 쓰신 글들이 보존이 되어 왔는데, 이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에도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발굴이 돼서, 그리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30대 무렵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현석 박세채, 그다음에 명재 윤중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드디어 이 구격본으로 선생의 저술이 모두 수합되어서 오늘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 학술대회와 관련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유품 일체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종경각에 기탁된 사실입니다. 창계 선생의 수고, 문집, 원본 및 각종 수택의 유물과 함께 후손들이 남긴 문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헌은 17세기 이래 20세기에 이르는 파란의 역정에 피해와 손실을 면할 수 없었음이 물론이지만 대부분 보존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사회가 온통 해체된 상황에서 장차 더 이상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기에 그 자료적 가치가 학계에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후손된 입장에서는 조상들께 죄를 짓는다는 마음이 없지 않았음에도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창계 이명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선생의 유품 기탁을 기념하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들 자료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므로 장차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보고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이번 연구 발표와 토론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과 토론자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주 교열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본 연구 구격 작업을 잘 마무리 짓고 본 행사까지 공동 개최해 주신 한국고전번역원의 신수근 원장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물의 수탁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이번 학술 행사가 뜻깊게 될 수 있도록 기획 실행해 주신 동아시아 학술원과 대동문화연구원의 진재교, 한기형, 안대회 교수께도 사의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 행사는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엄중한 제약 속에서 치러졌기에 이런저런 아쉬움이 없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서도 이만큼이나마 규모를 갖추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어 크게 다행이라 하겠으며 가중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여러분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창계집 완역 기념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따뜻한 한 끼라도 대접해 드려야 마땅한데 시국이 엄중해서 그래도 마음을 담아 주머니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저희 오전에는 종경각 창계가 문고 가서 거기 몇 점 그 유물도 다 찍었습니다. 그것까지 삽입해서 온전한 영상을 만들 거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다 의미 있는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술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먼 길 해주신 여러분과 온라인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